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민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큐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5월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가운데 국내 증시 5월 첫 거래일은 모든 수급 주체들이 매수 속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외적인 악재에 여전히 불안감은 생존하고 있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IMF 총재의 저성장 기조 전망 확인해 볼 텐데요. 다소 좀 무서운 경고 같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성장을 전망했어요. 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어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 말입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2.8% 그리고 내년에도 3%를 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저성장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생산성. 다시 말해서 지금같이 작년, 재작년같이 제로금리에서 이제 금리가 거의 4, 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저생산성은 향후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생각했는데요. 일단 성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률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가 상승 목표율을 조금 낮추셔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여쭤보면 1년 연평균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통 15에서 2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한 10% 정도로 조금 더 낮춰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저성장이라는 얘기 뭡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현금을 적게는 10% 조금 넉넉히 가신다면은 30% 정도는 언제든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전히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시장이니 현금 비중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놓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성장 기조에 더해 지금 우리네가 맞닥뜨린 또 하나의 악재가 있죠. 바로 복잡하게 꼬여가는 국제 정세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는요. 미국의 무인 잠수정 타이완 해협에 확인해 보시죠. 지금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에 이를 저지할 잠수정을 또 투입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소식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서로 간에 어떤 감정 싸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 방어해야 될 거 방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대규모로 이제 상륙 작전을 벌여서 이제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전망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를 저지할 게임 체인저급의 그 첨단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온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 의회 해군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의원이 이제 중국이 만일 타이완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막을 무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대형 무인 잠수함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5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정은 뭐 참고로 이제 비밀스럽게 기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재 미 해군과 보잉사가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타이완 해협을 건너려는 이제 중국군의 발을 이제 원천적으로 묶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처럼 미국과 어떤 그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감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게 무력으로 이제 싸우는 일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뭔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어느 정도 좀 경계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제 히토리를 무기화해서 이제 이에 맞서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하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좀 보신 다음에 투자를 좀 멈추실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실지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어떤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관계,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 또 국내 증시에선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히토류 값이 지금 너무 오르니 테슬라 또한 뭐 히토류 대체품 사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가가 한 달 사이 배로 뛰었거든요. 더 이상 테마 종목으로만 볼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지금의 급등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시용 차장님. 일단은 뭐
그 히토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히토류라는 원자재 자체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원자재지만 이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쪽에서만 가공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 삼으려는 움직임들이 좀 강해지고 있죠. 리튬 같은 경우도 중남미 국가들이 오펙처럼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을 조금 결정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대안으로 그 연구 자석인 페라이트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자석 주변에 전기를 넣어서 전자기를 발생을 하고 이를 통해서 회전력을 만드는 원리로 작용을 하는데 자석의 자력이 세면 셀수록 모터 출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 네오디움이 히토류에도 얻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어떤 이 자원 무기화 이런 움직임 때문에 페라이트가 최근 들어서 조금 언급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생산 비중이 65% 정도에 이르는 국내에서 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그리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이고 만약 테슬라가 이 페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기 모터를 좀 생산해낸다고 하면 또 한 번 시장에서 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지만은 여전히 고점이 아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 국제 정세 속 우리는 아무래도 숫자가 찍혀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 신뢰도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4월에도 잘했다. 참 애썼다. 현대차 판매량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4월에도 현대차는 잘 팔렸습니다, 여러분. 2분기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예. 작년에 전 세계 3위 판매량의 기염을 토한 우리 현대차 기아가 금년 들어서도 1분기에 매우 좋은 실적 냈죠. 사상 최고 냈고 상장 기업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낸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죠. 4월 달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8%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정말 머지않아서 현대차와 기아가 정말 세계에서 판매량 3위가 아니고 이제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년 이상 무역 수지가 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의 수출 부진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자동차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5대 산업하면 반자, 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으로 말씀드린데 이제는 자반철조화라고 즉 자동차를 가장 앞에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벌써 4월 달만 해도 33만 대, 기아가 25만 대의 그런 판매 기염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량주가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20만 원대 초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2분기 즉 5월과 6월 달에는 지금보다 최소한도 10%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하고요. 역시 4월 달에 이어서 5월, 6월도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22만 원 여전히 목표가 긍정적으로 잡고 계시는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는 주가가 1월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상승폭을 비교하면은 현대차 대비 지금 기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인데 현 시점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의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고 계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네, 항상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두 종목을 놓고 봤었을 때는 기아차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기아차가 조금 더 가팔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도 좋습니다만 기아차는 사실은 이미 변곡점을 다 뚫어놓은 상태에서 추세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은 조금 매물벽을 뚫어내야 될 단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좋지만 저는 기아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이
2.9조 원입니다. 거의 3조 원대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12%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성차의 영업이익률이 12%가 넘어갔다는 거는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좋은 수익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차도 나오고 있고 EV9이라든지 전기차 쪽도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IRA 대응해서도 판매 비중을 확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수익성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재고도 낮은 수준이고요. 판매량은 뭐 4월에 3월 대비해서 조금은 성장세가 낮아진 거긴 하지만은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소장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2분기 실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높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뭐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에 있을 수 있지만 신용 리스크라든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하반기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실적은 조금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연간으로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매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잘 팔리고 하반기에 조금 덜 팔린다 하더라도 연간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를 만들고 뚫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주 쪽에서 반도체가 부진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가 이를 이어받아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좋지만은 기아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예상해 봄직하다. 기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판매 이슈 KG 모빌리티로 한번 확장해 볼게요. KG 모빌리티도 어제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토레스가 그렇게 잘 팔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KG 모빌리티 예전 이름 쌍용차입니다. 사실 쌍용차가 차는 정말 좋은데 이제 경영을 하는 사실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요. 이제 KG 모빌리티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중형 SUV죠. 이제 토레스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YOY 22%나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850억 원 정도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내보냈다라는 그런 기록을 좀 세웠는데요. 일단 최근에 고물가나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월간 판매량이 만대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판매량 대수를 보니까 45,042대, 이제 YOY로 43.4%나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토레스가 힘을 내면서 이제 4월에 내수 판매량이 YOY 15.4%나 증가했고요. 1월에서 4월 누적은 47%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역시 YOY로 31.7%나 증가했고 두 달 연속으로 수출이 4,000대를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쌍용차는 뭐 차는 사실 너무 좋은데 이제 주인을 못 찾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경영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수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쌍용차를 인수해서는 KG 모빌리티가 또 이제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에디슨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 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까지 같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아마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버스 만드는 업체고요. 이 기업까지 같이 KG 모빌리티가 지금 인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캐파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승용차까지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구쌍용차, 현 KG 모빌리티.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매수 관점은 유효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은 KG 모빌리티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동시에 기록한 것은 2016년 4분기 이후, 그러니까 25분기, 7년 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분기 당기순이익하고 4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한 적은 있는데 동시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자체도 14년 1분기에 3만 대, 9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라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토레스의 역대 단일 모델 월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게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11월에 9,270대, 4월에도 9,929대 신기록 행진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판매도 판매지만
뭐 원가 구조 개선도 했고요. 관리비도 최적화했고 수익성 중심의 제품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내부 체질까지 개선이 됐다. 이러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동시에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뭐 회사 측의 설명인데 뭐 2분기에도 계속해서 판매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회사의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되면서 꾸준하게 조금 연구개발도 지속된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판매량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실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중고차 사업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도 모색을 하고 있고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동화 관련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횡보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로만 보면 재상장되고 아직 거래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의 시총 그리고 현재의 재무 상황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시총이 아직까지는 실적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제 향후 주가 추이와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보면서 조금 더 놓고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매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뭐 매수하거나 뭐 당장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좀 주가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당장 5월 9일입니다. KG 모빌리티 주식 4천만 주 이상의 의무 보유가 해제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또한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KG 모빌리티는 7년 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카카오뱅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지금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 대비해서도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카카오페이는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오늘 개장 전에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종목의 주가 추이도 오늘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죠.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입니다. 모건 스탠리 앤 CO 인터내셔널 PLC가 현대로템 주식수를 지금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라는 유수의 기업이 이제 그 현대 로템의 이제 6.27%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대주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점은 그냥 그것만 보면 아주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 CO 인터내셔널 PLC라는 건 아주 플레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뒤에 100% 갖고 있는 소유주는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라고 영국에 있는 법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에 건너서 그 현대 로템 그 모건 스탠리 CO 인터내셔널 PLC가 이제 이번 현대 로템의 주식을 갖다 획득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동일한 법인이 어떻게 주식 투자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를 들면서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처럼 한 번 투자를 하면 뭐 6개월, 뭐 1년, 2년 정도 투자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외국 굴지의 이제 회사가 보이는 전형적인 투자 방식이라 보여졌는데 이 모건 스탠리 CO 인터내셔널 그와 다릅니다. 심지어 뭐 일주일 만에 지분을 판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로템은 뭐 주지하다시피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KTX를 만드는 그 기업인데 작년부터 이제 방산 분야가 특히 방산에서 이제 K2 전차를 갖다가 매우 많이 수출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이제 철도 분야와 방산 두 개 분야가 모두 이제 그 축으로 현대 로템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매출로 견인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이제 분야가 방산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많이 그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 올해 들어서도 이제 폴란드 전차가 이제 그 18대가 출고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물론 이제 작년에도 알려진 얘기였지만 순차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폴란드에다가 56대 그다음에 내후년에 96대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이제 매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국으로 방산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국위 선양도 되지만 국내에다가 K2를 판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5% 정도를 제한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사야 될 것인데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기업에다 영업이익률을 갖다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외국으로 이렇게 방산을 수출할 땐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영업이익률이 10% 올라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현대로템의 큰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되고 그다음에 각국의 어떤 국방 예산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매우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할지라도 국방 예산이 줄어들 것이나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한번 되었기 때문이죠. 이 점도 결국 현대 로템의 K2 전차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우호적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KTX 같은 철도를 파는 회사, 그리고 또 방산주 모멘텀으로도 묶일 수 있는 회사, 현대로템의 주가 추이 여러분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가 하나 또 있죠. 바이오 섹터 소식 다뤄볼 텐데요. 지금 보톡스 균주 전쟁 1심에서 완전히 좀 패배의 맛을 본 대웅제약이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확인해 보시죠. 나보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배나 확대하는 제3공장 건설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소송과는 별개로 우리는 사업할 거 진행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하고요. 모든 기업 중에 소송을 안 당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소송 하나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이 보트루민 톡신 나보타 제3공장 건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공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에 착공돼가지고요. 오는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보타는 국내 및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 FDA에 승인받은 프리미엄 고순도 보트루민 톡신으로 전 세계 시장 1위, 2위가 미국과 EU인데요. 여기에 이미 진출해 있고 연내에는 오세아니아 지역과 중국 진출을 앞두고 글로벌 영토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123.3% 증가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공장이 완성되면 1, 2공장의 연간 500만 바이알 생산량을 포함해서 전체 최대 1,800만 바이알의 어떤 생산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작년에 1,420억 원이었던 매출이 아무래도 2030년 정도 가면은 성장률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전이고요. 기업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는 좀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와는 사실 너무나 상반되어 있는 대웅제약의 현재 주가 자리. 대웅제약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시용 차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도 사실은 대웅제약이 최근 들어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조금 좋지 않았고요. 1분기도 조금은 뭐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조금은 성장률이 좀 더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팩스플루라는 위장약입니다. 대표 작품인데 작년에 출시를 하고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팩스플루와 엠블로의 추가 임상이 진행이 되는데 치료 확대 목적인 추가 임상이 진행되는데 그 관련해서 R&D 비용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나보타 보톡스죠. 해외 매출 성장률 둔화인데 나보타의 경우에 이제 경쟁 제품인 덱시파이가 22년 9월에 FDA 승인 이후에 미국 시장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고 미국 외의 국가에 좀 진출을 해가지고 판로를 좀 모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소송 이 절차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부분이 좀 인용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서 매출에 타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 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매출에 타격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센티멘트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주가가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대웅제약의 승리로 좀 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꽤나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의 주가를 상승을 놓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긴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이게 이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장에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다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니만큼 대웅제약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금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의 향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 아닙니까? 여전히 조금 상승의 룸이 있을지 미용기기 관련 종목 안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거든요. 장시웅 차장님.
저는 여전히 루트로닉 좀 좋게 보고 루트로닉이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환율도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제 이 뷰티샵들이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면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을 최선호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차선호주로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루트로닉과 제이시스 메디칼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바이오 기업의 공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소외되어 있던 바이오 종목이죠. 레고캠 바이오. 지금 두 번째 신약 후보 글로벌 임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좀 확대를 했다고요? 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확대했다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쩌면 국내 주식 비중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제일 큰 손이고 뭐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에 드는 큰 손인데 주식 투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추가로 1% 정도의 지분을 갖다 확대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그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레고캠 바이오가 향후 이제 미래 가치가 좋다 이렇게 해석이 당연히 됩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그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ADC라는 그 약물 기술입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장을 생산하거나 실질적으로 항암제를 생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DC에 특화된 기술 갖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아웃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입니다. 그 라이센스 아웃을 받은 기업을 보면요. 그 미국 암젠이라는 유수의 이제 제약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최고의 그 최대 제약사인 그 다케다가 있습니다. 그 정도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포슨 제약사가 사실 몇 년 전 레고캠 바이오의 이제 기술을 사갖고 기술을 사가서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하면은 추가로 이제 마일스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임상 4상이 개시되면서 포슨 제약에 46억을 갖다가 레고캠 바이오에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레고캠 바이오의 기술을 사갔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시장에 썩을 만하고 임상을 진행할 만하고 이제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다국적 제약사하고도 맺고 있는 계약이 여러 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약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C에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언제나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항암 치료 약물이 모든 세포를 갖다 다 공격을 합니다. 근데 ADC는 항암 세포에서 문제되는 그 세포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후유증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에서 전 세계에서 많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ADC를 레고캠 바이오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다른 데도 갖고 있긴 하지만 ADC가 레고캠 바이오가 이 분야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은 확실한 기업이니 레고캠 바이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공시 내용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될까? 돈이 흘러가는 머니플로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기사로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지금 월가에서는요. 워런 버핏 회장의 투자 수익률이 시장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한 분으로 꼽히고 있죠. 오마하의 현인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용자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요 1년이나 2년 정도는 종합주가 지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지금 자그마치 22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좋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한지 모르십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답을 핵심으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건요. 1번 우량주를 투자한다. 2번 장기 투자한다. 3번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버핏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요. $100짜리 주식을 워런 버핏이 매입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10가 돼버리는 거죠. 10% 정도를 추가로 프리미엄 주는 상태인데 저는 우리 투자 뉴스엔 전략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워런 버핏처럼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우량주를 투자하십시오. 워런 버핏 투자하는 거 종목 아시죠?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옥시덴탈 그런 겁니다. 전부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최소한도 워런 버핏처럼 10년, 20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3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런 버핏보다 더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으실 걸로 확신합니다.